여러분 정치 생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생쇼를 시청하시면은 정치를 보는 눈이 한 1km 더 넓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길잡이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JYP시기도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젯밤에 뭐 또 늦게까지 또 한잔 하셨다고. 한 잔만 한 게 아니고 노래도 부르고요. 노래까지 네. 부르고. 자,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얌 테이블에 여름 보양식 해신탕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해신탕. 바로 여러분 드디어 해신탕까지 나왔어요. 야. 네, 자, 여름 보양식 해신탕 어디서 만들었느냐? 실내의 얌 테이블입니다. 자, 여름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영계백숙도 좋고 삼계탕도 좋지만은 얌 테이블의 해신탕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닭과 인삼은 기본이고 힘이 넘치는 활락지 2마리에다가 국내산 전복 3미 4개 그리고 바지락 300g, 홍합 500g이 추가됩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최강의 보양식이라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먼저 닭과 고급 약재를 1시간 동안 푹 삶은 다음에 나머지 해산물들을 추가해서 20분 정도 더 삶아주시면 닭의 담백함과 해산물의 싱싱함이 어우러진 환상의 맛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소금, 후추, 마늘 등을 추가하시면 될 텐데요. 가격 정보, 가격에 또 한번 놀라셔야 합니다. 얌테이블 해신탕 세트 24,900원. 두 세트를 구매할 때에는 생칼국수면 400g도 추가로 증정합니다. 4인 가족이 제대로 몸보신할 수 있는 해신탕을 파격 특가 24,900원에 판매합니다. 단 초복이 끝나는 7월 12일 월요일 11시까지만 이 가격에 배달합니다. 게다가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배송비 무료예요. 요즘 김용민닷컴 배송비 무료라는 거 아시죠? 원래는 3,000원의 배송비가 추가되는 제품인데 하지만 김용민닷컴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경험해 보시라고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을 배송비 빵원으로 판매합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 감사합니다. 자, 드셔보실까요? 네. 그래요. 이 해신탕을 먹으셔야 합니다. 네, 어젯밤에 세게 놓으셨다면은 야, 나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놓으시면 좀 적당하게 놓으셔야지. 맛있는데요? 와, 이 전복이 네. 전복이 진짜 야, 이거 소금 같은 거 안 넣어도 되겠어요. 제가 진짜 노는 걸로는 정치권에서 몇월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요. 네. 아니, 민주당의 최고의 애주가는 누굽니까? 최고 애주가요? 네,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분. 그리고 걱정이 될 만큼. 옛날에 손학규 대표가 넘버 원했죠. 아, 손학규 대표님. 지금은 아니지만. 네. 김진표 의원님. 김진표도 네, 거기도 술 먹고. 많이 드셔요. 아, 장로님이. 주로 폭탄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네, 그분은 밤에는 주를 만나고 낮에는 새벽에는 신을 만나고. 그러니까 밤의 대통령과 낮의 대통령이 따로 있듯이 밤의 주님과 낮의 주님이 다르신가 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막걸리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구기동 자택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경선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 잘 드시잖아요. 이재명 지사님도 잘 드세요? 이재명 지사 잘 드시고 김두관 후보도 엄청나게 드시고 잘 드시고. 그래요? 그렇구나. 난 몰랐어. 아우, 우리 이낙연 후보가 또 막걸리 굉장히 애주가시고. 아, 그러세요? 네. 여자들도 술 잘 먹어요. 아, 그래? 누가 있어요? 남영이. 남영이? 네. 정치를 하려면 술을 잘 먹어야 돼. 네. 대변인이 술을 못 마신다는 거는 이건 사실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요. 예전에는 낮에도 폭탄주 한 4대짜리씩 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청와대는 무조건 술 많이 먹어야 돼요. 술 갖고 막 내기를 해. 진짜? 청와대가? 경호실하고 의전하고 얼마나 술 갖고 내기를 그러니까. 하는지 맞아요. 그래 들었어요. 서로 제압하려고. 아, 자, 이럴 때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해신탕으로 또 여름에 해장도 하시고. 국물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휴, 좋다. 이게 팩으로 오는 건가요? 그럼요. 국물 너무 좋네. 국물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너무 좋아. 와, 이 국물 마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이러면 아저씨라 그러던데. 시원한데 정말
이게 홍합이 들어가서 국물이 진짜 아주 맛있네요. 정말 좋네. 네. 야, 이 낙지도 이렇게 낙지도 큰 거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3,000원. 24,900원? 아, 이게 한 팩이? 아, 근데 칼국수 넣어갖고 같이 끓이면 더 괜찮겠구나. 사실 저는 뭐 요즘 뭐 집밥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리 안 해먹고 이렇게 시켜서 그죠, 밥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밀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밥 먹는 시간 아끼고 그렇잖아. 그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죠. 낙지가 너무 좋아요. 이 싱싱한 게 느껴지네. 이거는 뭐죠? 이것도 같이 오나 봐? 이건 아니에요? 그건 다음 광고 할 겁니다. 이거는 시골에 이 장마철에 닭 하나 삶아놓고 대청마루 해서 이렇게 다리 서로 먹으려고 했던 기억나네. 형제들끼리. 이거는 사서 진짜 핸드폰 먹어야 되겠다, 요를. 야, 국물이 끝내주네. 네. 이게 우리 해신탕은 국물이 짱이에요. 이윤영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전 서울입니다. 아, 네. 아버지가 충청도. 경북 어디라고 하셨지? 경북 영천. 영천. 아,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산 643번지. 산에. 요즘에 좀 이재명 지사가 경상북도에서 인기가 있어요? 인기 많죠. 아, 그래요? 경북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해요. 뭐 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더라고. 재명이가 남이가. 제명이가 납니다. 이게 아마 좀 도시 쪽보다는 약간 시골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인기가 좀. 그 안동 출신인데 안동이 그동안 사람이 아, 처음 나오는 거죠, 안동 출신. 인물이 옛날에 있었대요. 안동이 많았죠.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 아, 그래요? 그저 퇴계 선생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퇴계 선생 다음으로는 권정달밖에 없다고. 그쪽이 또 권 씨가 유명하잖아요. 안동권 씨, 네. 안동김 씨. 저 안동김 씨예요. 아, 그럼 양반 집안이시네. 근데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양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족보가 진짜 오리지널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진짜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양반이지 뭐. 야,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칼국수가 있어야지 더 맛있게 이것도 먹겠어. 칼국수. 네. 이거 여러분 저 2개 사시면은 2세트 구매하시면은 2세트 구매하면 이게 한 5만 원 가까이 되는데 칼국수 400g을 또. 예. 근데 여기 전복이 들어있고 그럼. 홍합하고 뭐. 예. 안동이 원래 인물이 많은데 음. 이제 우리 영남 지방 이야기할 때 이제 당파 싸움 이야기할 때 그치. 안동이 이제 동인이에요. 동인. 동인. 동인, 남인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인 거죠. 조선시대 내내 비주류를 한 거죠. 그 서인은 어디예요? 서인은 기호학파죠. 기호지방, 충청도. 경기까지 포함하더라고. 기호면은 경기까지 포함해. 경기까지 포함되지. 아, 동인이 그쪽이었구나. 이제 기호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천 의림지라고 있어요. 그 호자가 호수 호자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경고를 해서 경기도자에 쓰는 이런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까지가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의 시급을 주는 땅이에요. 이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 가서 진을 치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왜? 양반들이 먹고 살아야 될 땅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충주 탕금대 그 인구까지 간 거거든.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양반들의 양반 땅을. 영지를 위해서. 조선이 왜 그렇게 침입을 많이 당했냐 하면요. 초기에 보면은 이시해의 날이라든가 이제 동북면이라든가 남쪽에서 네. 상업을 하는 군벌 세력들이 난을 많이 일으켜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아하. 상업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군대를 안 보내요. 군대를 보내면 반란을 일으켜봐. 그래서 적절하게 오랑캐들한테 약탈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흔히 하는 조선의 이제 중앙집권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정말 기분이 산뜻합니다. 아우, 너무 네, 맛있어요. 해신탕이 네. 이게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맛보다는 아주 뭐랄까 시원한데요? 시원하면서도 이 담백하다. 담백해. 담백하기보다는 좀 해장 술 깨는 느낌의 시원함.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요. 좋은 오늘 해신탕이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생쇼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게 1인당 1억이라면서요? 네, 1억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뭐 경선 컷오프 전에 4천만 원, 통과된 사람 또 4천만 원, 8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 또 그 올렸나 봐요. 예선 단계에 의해서 당의 그 의석이 확 느니까 가격도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수혜자 원칙처럼 돼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은 공영제처럼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받는다. 다음에 우리가 나올 때는 좀 깎아주십시오. 아니 저그 광재형도 1억 내고 그냥. 그래갖고 지금 말이 그렇죠. 많잖아요. 어차피 단일화 할 거면 9일쯤 하지 왜 빨리 해갖고. 아, 글쎄 말이야. 어제 방송도 못 하고. 근데 첫날 방송 토론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요. 잘한 사람이 그만두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1억씩이나 되는 줄 몰랐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지금 뭐 대선 경선 컷오프 직전까지 왔죠? 7월 네, 11일. 예. 네. 예.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 이제 방송 나갈 때 우리 다시 보기가 나갈 때는 이제 끝났겠다. 토론이 세 번 네. 네네네. 이루어지는 셈인데 방송 중에는 라이브 중에는 2번 한 것이 되고요. 두 번의 토론과 또 대국민 면접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했고요. 산만했다. 이게 아. 당에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후보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글쎄 말이에요. 또 후보가 돈을 냈으니까 그 후보를 잘 몰라요 지금. 이광재 지사도 공백기가 있었고 다른 후보들도 뭐 양승조 지사님도 그렇고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 각자 후보들의 장점을 충분히 알리고 인물적인 면도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면접관 논란, 그러면 굳이 일으키지 않아도 될 그런 논란들을 일으킨 것도 초장부터 김을 좀 빼는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토론하는 방식이 포맷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그러면 네. 그 부동산을 아예 집중 토론을 해서 아예 하루를 그렇지. 그냥 빼가지고 오, 좋네. 네, 경제랑 부동산만 집중 후보들이 다 거기 모든 안을 다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그냥 또 당의 공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이게 좀 관점을 심어가지고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1대8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이재명 그렇죠. 나머지는 네. 이제 이게 사실 9명이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게 주목도를 끌기가 좀 어렵고요. 좀 발상이 괜히 흥행적 요소에 너무 집착한다. 흥행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똑똑하고 후보가 멋진 이야기를 하고 후보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지. 후보들을 감싸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스타일이 멋있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깊이 있게 있는 이야기를 할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무대 세트나 이런 게 좀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두 번째 한 토론에 JTBC 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안정된 스튜디오 안에서 해서 훨씬 더 좀 집중도가 있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서서하고.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굴을 알려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블라인드 면접을 하더라도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나 김두관 후보 이런 분들은 거의 바로 알아들을걸요, 사람들이. 아니 다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던데. 네. 그래요. 쇼적인 요소,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낙연 후보가 잘한 편이에요. 그리고 첫날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만 이광재 후보도 좀 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하다. 그만하고 또 제가 보기에 굉장히 떨더라고요. 대권 주자가 됐는데도 이렇게 토론에 나와서 떠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박용진 후보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는데 저도 이제 방송 패널로 나가고 하는데 방송 토론을 하면서 굳어진 습관이 타당에 대한 빈정거림 이런 게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날선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저는 쌓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공격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장이 같이 공격하는 정세균 후보와 박영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반 이재명 분위기가 그냥 지배했다. 네. 토론회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어떤 이슈도 만들지 못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청문회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청문회 맞네요, 진짜.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저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어떻습니까? 손이 많았습니까? 이익이 더 많았습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다 보니까 이걸 다 나중에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당내 토론에서는 기본 자기 포지셔닝이 좀 다 끌어안아야 되고 날선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특유의 그런 어떤 통쾌함 같은 거, 시원한 그런 게 좀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본연의 그 캐릭터를 못 살리고 있다. 그런데 당내 선거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이재명 캠프는 최근 들어서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부자 몸조심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약간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내 지지율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내부는 비상입니다.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쵸. 이게 올랐는데 당내 조사는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선에서 당내 다른 주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제 부자 몸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장격단이다. 자기 잘하는 걸로 단점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원한 발언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수세적으로 하니까 스텝이 한두 번씩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 스텝이 꼬이는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바지 발언이나 이런 뭐 좋지 않은 발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원하게 화를 내실 때는 저는 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사실은 김부선 씨 건 네. 김부선 씨 끊임없이 자신하고 뭐 이재명 지사 사이가 불륜 관계다 이러는데 전에 한번 무슨 저기 점 얘기가 나와서 네. 직접 본인이 바지를 내리고 검증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점이 없는 걸로 확인이 네. 됐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계속 수시로 그냥 뭐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언론은 또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심지어는 공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 그걸 또 토론회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아니 뭐 그럼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더 해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화를 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화를 냈어야 된다고. 아 화를 내라. 예, 그것도 화를 냈어야죠. 약간 어설픈 개그 본능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화를 낸다기보다 한 번 더 공을 튀겨서 봤듯이 한 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이 태도가 공격이 들어오면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화가 났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오히려 지금 어차피 이 스탠스 자체가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당내 토론이라면 아예 한 번 더 크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아 그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다음 토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든지 한번 이렇게 피해가는 오히려 더 큰 통 큰 자세를 보여주는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정쩡해요. 화는 얼굴에 되어 있는데 뭔가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면 이제 동의는 되는데 정책 관련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네. 이 사생활 질문 관련해서는 뭐 검증하고 자주 할 게 없어요. 언론에 다 나왔던 이야기요. 다 나왔던 이야기고 이미 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병원까지 가서 이제 검사도 받고 그쵸. 다 했는 상황이어서 할수 있는 건 할 다 말이 한 없어요. 거예요. 드라마 대장금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게 단맛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예요. 네. 똑같은 말이. 지금 할 방법이 없어요. 딱 물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제 말을 믿겠습니까?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들이 나중에 검증 다 해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가 되실 분 지금 현재는 지지율로 볼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적인 요인 있잖아요. 후보의 네거티브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세훈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이런 스캔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좀 우선순위로 놓고 검증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좀 빼놓고 다른 요소들을 1순위로 놓고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 그게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아까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보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정세균 후보 쪽에 조금 더 부정적인 평가가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그럼 찝어서 여배우의 문제라고 한다든지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스캔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가족 스캔들로 받아쳤거든요. 근데 다시 또 스캔들로 약간 비웃듯한 그런 표정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이 더 안 좋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없이 우스워 보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탠스나 눈빛이나 말투를 보면은 야 지금 뭔데 여기 나오냐 뭐 그런 기조가 느껴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세균 계보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난 몰랐네. 언제?
열린우리당 끝나고 난 뒤에 저기 대통합신당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네. 당대표 할 때도 그랬고 네. 아니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동영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동영계가 이제 열린우리당 끝나고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그쵸, 뒤로는 그쵸. 대부분이 그치, 그땐 늘 웬만한 맞아요. 당대표가 정세균 대표가 맞아요. 당대표였어요. 네. 오랫동안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0년에 민주당 그렇죠. 그 민주당 시장 공천을 주말 대변인 그렇죠. 받을 때 주말 대변인 할 때 정세균 당대표, 최재성 대변인, 그 밑에 부대변인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야 그거 좀 깔볼만하네. 아니 정세균 아니. 대표 입장에서 안 깔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니 내가 만약에 오창석이가 말이죠. 저하고 같이 대권 나간다면 깔보죠. 내가 안 깔보겠습니까? 야 너 이거 뭐냐? 뭔데 여기 나와 있어? 야 이게 니네 집에 가야지 지금 너무 늦었잖아. 근데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그렇죠, 그렇죠. 뜻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정치권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생을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3선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제왕적 집행부 국가. 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도지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집행부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 3선 이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집행부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닌 세상이다. 아니 그래서 이 방송 정세균 총리님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내 선거에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비아냥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상대에도 다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던하게. 뭐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여튼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대본에 올려놨는데 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의 꾸준한 상승세, 윤석열의 하락세. 꾸준한 하락세. 그러나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낙연 후보의 제한적 상승세,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일부가 이제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반 이재명층이 견고하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지금 3등까지 올라왔는데 여권 3등까지 올라왔는데 이낙연의 그 탄탄함을 넘어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점도 있고요. 더 전문가시니까 소장님.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념 성향을 먼저 봐야 돼요. 이념 네. 성향을 봤을 때 중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33에서 35까지 커져 있어요. 그만큼 진보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진보가 47, 8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중도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가 예전에 한 번도 이렇게 국민의힘보다 낮거나 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적이 그렇죠. 없었거든요. 서울은 뭐 예. 그야말로 민주당의 아성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서울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네.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자 대결은 정말 의미가 없는 조사고요. 이제 양자 대결과 삼자 대결을 좀 봐야 되는데 양자 대결은 여전히 지금 윤석열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그 이념 지형 구도와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높은 그런 지지율,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구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서 서울과 충청 이런 데가 그리고 영남의 일부 이걸 다 지금 먹고 있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구도 안에서 여기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민주당의 후보가 약한 지역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확장성을 크게 가질 수 있는 후보인 거죠. 왜냐하면 경기에서 지지가 높고 또 영남에서도 일부 가져오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담인데 다음 지방선거 총선 때 네. 서울 구청장들, 서울시 의원들, 또 구의원들 긴장해야 합니까? 지금 전국이 시장 후보도 그렇고. 이 네. 대선을 이겨도요 전국 단위에서 한 15에서 20%는 날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무 지난번에 압승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잡더라도 보정 작업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대통령의 민주당이 만약 된다면은 네, 또 어떤 그 힘 실어주기. 그렇죠. 네. 그 허니문 피어리드 같은 효과 이런 그런 것들이 뭐 좀 있지 효과가 않을까? 있겠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싸빠 싸움 하듯이 딱 붙어서 하는 이 선거가 끝나면은 야권 지지층도 깨지지 않아요. 아, 깨지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가 뭐 만만치 않은 큰 차이로 이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큰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덕을 많이 봤던 거고요. 이재명 지사도 지금 본인의 스탠스도 중요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습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좀 뭔가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은 다져진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지. 이낙연 후보도 다져진 지지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빠지는 거고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빠져줘야지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추미애 장관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분위기 좋아요 사실. 추미애 장관 분위기가 좋은데 빠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2등까지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본선에 가더라도 이걸 빼내야 돼요. 상대방 걸 빼내려면은 뭐냐면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현상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네. 기본소득 잘하고 있고 뭐 경기도에서 실적 잘 냈고 또는 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시절에 잘했고 문재인 정부를 개성하고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 안 냈다고 했잖아요. 1호 공약 내야 됩니다. 이제 1호 공약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술적으로 저는 이제 당에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들이 지금 재난지원금 우리 보편적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지금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논쟁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논쟁해가지고 네. 아직 결정 나지 않았잖아요. 최종 결정은 안 났으니까 그렇죠. 당원 여론조사라도 해가지고 저는 정부의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거치면서 LH와 부동산을 거치면서 어떤 민심의 일단이 어떤 게 있냐면 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저렇게 좋은 그리고 이제 박근혜 같은 이제 적폐라고 하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을 이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놨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진짜 유능함. 유능한데 그걸 정말로 실천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해결 능력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이고 이런 건 다 두 번째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 이런 거를 정말로 실천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제안을 해야 돼요. 네. 재난지원금 문제 여기서 논쟁해 봅시다. 그렇죠. 보편으로 할 거냐, 네. 80%를 할 거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수정 제안을 냈어요. 80% 미만 그렇죠. 25만 원이 아니라 100% 20만 원으로 하자. 그렇죠. 예, 이런 제안을 그렇죠. 했고 그 수정 제안을 그런 걸 내야 되고 그다음에 CCTV 설치 병원에 수술실에 CCTV 설치 이런 부분들도 바로 입법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경선이라는 자리가 네. 말들의 성찬이 아닌 왜냐하면 176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실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자리로 만들 필요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이거를 탄력적으로 제안하는 게 더 훨씬 유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걸 기본소득을 가지고 당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그걸 확 받아가지고 그럼 역제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역제안을 해서 역동성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좀 바꾸면서 이걸 실제로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점수 포인트가 올라가는 이게 거예요. 우리 전략을 짤 때 제일 잘하는 점이 뭔가 하면은 전환이라거든요. 그렇죠. 전환. 구도, 이슈, 메시지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반 이재명 경선 프레임이에요. 이게 딱 짜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슈를 확 전환시키는 저는 그런 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는 요새 좀 이 지사가 과거와 달리 사이다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알죠. 왜 그 그런 의원들이 많이 합류하면서 아, 그동안 이제 이 지사에게 뭐 영감과 갈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준 말하자면은 이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은 지금 뭐 사실 합으로 빠지고 우리 컨설팅 그룹 아니세요? 아예 제가 뭐요? 전 나부랭이죠. 그 이제 뭐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좀 사실 볼륨이 좀 내려갔고 현역 의원들, 아, 네. 현역 의원들 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중도, 좀 더 보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중도로 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컨설팅 그룹을 다시 좀 복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략팀이 조언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마녀 사냥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조국도 뭐 잘못했으면은 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그런 말을 그렇죠. 했어야 했는가. 의원 그룹들에서도 제안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면접관 논란 때 그게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조국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뭔가 이게 정보를 안 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보 없이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당내 핵심 지지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하는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정보 없는 상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아,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잘못된 맥락의 말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이 지사 말씀은 이게 원론적으로 원론적인 맞는 얘기인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 없이 내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저쪽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어떤 지점의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럼 이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피해 가셔야 돼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때 달라요거든요. 네, 정치에서의 정답은 그때 네,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우리 상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처한 상황, 그다음에 내가 처한 계급에 따라서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지. 늘 맞는 정답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관망자적 자세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관망자적 자세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의 프레임 속에서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쪽은 그 상황을 이미 알고서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먼저 해놓은 상황이면 이 정보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해버리면 이게 확 비교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지지층 안에서 이게 혼란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주의 깊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아무리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이재명 지사 주변에 계시는 의원들 참 선하고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전략의 문제는 좀 더 그동안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왔고 컨설팅한 그룹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예를 싶어요. 들자면 뭐 예. 정세균 캠프의 이원욱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캠프의 김영진 의원 이런 분들은 직업이 정치를 20,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의원이든 의원이 아니든 간에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전문적 영역의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 잘 몰라요. 전략은 더 모르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비주류였기 때문에 의원들을 나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지해줘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좀 이중적으로 캠프를 운영할 필요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권력 투쟁일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되 전문가들을 특히 이제 그 전문가도 잘 선별을 해야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그거를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종합적인 판단은 후보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선택을 하는. 아니 그럼요. 네. 그건 최종 결정은 후보가 해야 되겠지만 또 후보는 또 못- 현역 못해요. 의원들, 맞아요. 현역 의원들을 또 배려를 안 우대하지 할 수가 않을 수 없는 네. 또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그렇죠. 현실적 측면이 뭐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처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선거하는 거 이건 사실 넌센스예요. 그러네요. 사실 그리고 원래 이게 선거 들어가면 이 후보는 액터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좋은 길잡이라는 그런 컨설턴트들 원래 다 그래서 킥메이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지금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막 계속 이념 논란으로 때려줄 때 오히려 그때 확 그쪽으로 예. 싸움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네. 동의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네,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나를 다 공격을 할 때 당내에서 싸우면 괜히 표만 잃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그냥 바깥에 저기 지금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싸우면 되는 그 거예요. 윤석열이 점령군 그 발언 네, 갖고 예. 시비 걸었을 때 네. 오늘 난 감사드렸어. 얼마나 윤석열이 이쁘고 그렇죠. 고맙던지. 아니 아, 좀 더 좋죠. 나가서 이런 공격을 할 필요도 있었죠.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맞짱 태클을 토론하자. 걸더니 윤석열 총장은 친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했지 네. 않습니까? 치고 나가 버리는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뭐 정확치는 않은데 네. 윤석열 총장의 아버님이 뉴라이트 계열의 활동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하지는 많습니다. 이게 정확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사이에 네. 점령군 발언 놓고 분쟁이 붙었을 때 그렇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이낙연 뭐가 그렇죠.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이게 그 성내 평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성내 평화지. 성내 평화. 아, 성내를 성내 평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밖의 적과 싸운다. 이건 거죠. 저는 윤석열이 적절할 때 아주 좋은 걸 아유. 호재를 줬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윤석열도 자기 장모 때문에 궁지에 몰린 아, 상황이기 거기도 때문에 지금 이게 휘둘러야 돼, 칼을. 칼을 휘둘러야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적대적 공천 전략을 그렇죠, 써보면 그렇죠. 어떨까? 적대적 네. 상호 의존 그렇게. 그렇죠. 이럴 때는 그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TK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네, 네. 아니 여권 후보가 TK에서 30%대를 기록한다? 이게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구글 트렌드를
또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론 관심도를 17개 시도로 구분해서 보면은 대구가 가장 높고 경북도 4등에 해당합니다. 야, 이렇게 TK에서 관심을 받는다? 그래서인지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이 무슨 뭐 안동과 예안은 예전에 갈라졌는데 예안 출신이라서 저렇게 개념이 없다 뭐라고 그랬나? 뭐 저기 굉장히 지역 비하 발언인데 그건.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뭐 이렇게 막 나갑니까? 제가 보기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북 의성 출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썩은 마늘을 먹었나? 그랬지? 마늘 비하 발언이신데. 아니 이제 의성은 좋은 마늘만 나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친박계 의원이잖아요. 불안하죠 본인이. 인간문화재죠. 인간문화재예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경북에서의 이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하다. 지금 사실 여야 통틀어서 유력 후보 중에 경북 출신은 이재명 지사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예. 이제 경북 연고라는 측면도 있고요. 특유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박력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하여튼 강한 남자? 이게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볼 때 경기와 TK를 잡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후보다라는 분석을 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렇죠. 예. 경기도에서 지면은 대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건 잡을 수 정설 없죠. 아닙니까? 지금처럼 서울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경기도는 확실하게 잡아줘야죠. 그렇지. 네. 예.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가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잘 나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요. 대한민국에 경북 사람도 서울 와서 살고 전남 사람도 서울 와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지역에서 올라가면은 서울의 표도 또 올라가요. 수도권의 표도. 그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저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전통적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민주당 당적인데 경상북도에서 그렇죠, 그 그렇죠.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북도에서 동진 경쟁력이 정치를 있네. 하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 네. 최대 광역단체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네. 그러면 이 친구를 밀어줘야지. 그 제가 그 균형 밴드웨건 발전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서울에 있는 공기업을 이전하다고 해도 서울 사람들이 시자르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시골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그렇죠. 다 서울 올라. 토박이 몇 프로 그렇죠. 되겠어. 그래 그렇죠. 내가 떠나왔지만 내가 떠나온 고향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한 40대만 돼도 향수라는 걸 가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을 공략하는 게 서울을 공략하는 것보다 서울의 지지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차단을 하려고 지금 TK를 공략을 하려면 대구를 공략해야지 왜 안동을 공략하냐. 거기는 유림밖에 없다. 거기서 공략해봐야 얻을 수 있는 표는 적다. 이렇게 또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협적이라는 거를 그렇지. 아는 거죠. 네. 이 안동에서 시작해서 그 흐름이 경북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알고 있기 역대로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TK에서 20% 이상 득표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불어 이제 얻어도 PK에서 얻었죠. PK에서 39%까지 그렇죠. 얻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이 얻었는데. PK는 워낙 또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방을 지금 상대 후보의 안방을 공략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지거나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한 조사가 나오고 있고 ARS 조사에서는 뭐 ARS가 전통적으로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큰 격차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준석 현상 때문입니까? 이준석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좀 혼합적인데 이제 선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 결집하는 안에서도 이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어야지 그 안에서도 뭔가 해보면서 이게 이제 뭐 에너지가 불이 붙는데 지금 이 고민하는 지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쪽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는 도저히 되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시너지가 아직은 완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면도 있고 근데 또 일부 조사에서는 올라가는 게 있는 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복원이 다시 되면서 거기에 또 같은 흐름을 타는 그런 조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권 말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 상황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35에서 40% 나오는 거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는 거다. 아유, 그럼요. 예, 지금 여태 최고예요, 이게. 예,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현상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윤석열을 공격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전선이 형성되고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집해 있는 주 원인 지도자를 때려야지만이 군중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그 여권의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진보는 외발 자전거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진보는 절대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진지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진보는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 새로운 지지층 만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진지전에 밀립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은 진지 구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익 관계이기 때문에 진지 구축이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이익 관계 약하기 때문에 진지 구축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잡아먹고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슈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당이 뭐 CCTV라든가 새로운 이슈들을 좀 빨리 좀 띄우고 하는 그런 전략을 후보들과 같이 좀 섰으면 그 좋겠어요. 사실 우리 당 지도부가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지지율이 빠진 면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정리 국면이었으니까. 네네네. 전 대표보다는 지금 대표가 훨씬 잘하십니다. 제가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전 대표 형. 뭘 하고 계십니다. 늘 정리를 예, 하고 계시고 예. 어제 또 TV 토론 네, 관훈 토론 그렇게 백개문가로?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와 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본인이 지금 대선 나오려고 하는 정말 건 줄 알았어요. 지금 대선 후보들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부하는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나 그냥 차라리 당 대표 나오지 말고 대선으로 그러니까 나오지. 너무 잘하시더라고. 네. 안 되는 줄 아니까. 예. 아니 저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네. 지금 윤석열, 이준석을 잡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쪽에 바람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한다. 네.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미 이제 자기 위기가 왔잖아요. 네네. 그 장모 구속과 줄리 문제로. 그래서 예. 포지셔닝을 우측으로 좀 더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태극기와 보수를 확실하게 내가 잡고 가겠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을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타겟을 해야지 우리 민주당 쪽도 지지세가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네. 전선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준석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일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이 젊은 MZ세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타격을 해버리면 이게 전선이 이상하게 또 아래쪽에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한다 하면서 뺏어올 수 있는 또 그런 투트랙 전략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저 동생하고 본인 네네. 의료법 위반, 네네. 병역법 문제 네.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게끔 독려하는 방향으로 그 정도만 이준석을 그쵸. 공격할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도 벌써 이준석 표정을 보세요. 조금 예. 얼었잖아요. 예. 꼭 또 군대 가야 되나 이러면서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위 조절을 잘 하되 기본 메인 전선은 이제 윤석열로 모아져야 된다. 그렇죠. 예. 아 근데 말이죠, 진짜 의료법 위반 이거는 뭐 빼박 아닌가 싶은데요. 빼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병역법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병역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병역법보다는 특례에 대한 적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제 2의 싸이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야 그거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도 군대 다시 가는 꿈 꿔요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또 앞질러 가고 있는데 네. 더 많은데 그거는 뭐 저기- 개의치 않아도 되는 아니 그 겁니까? 부분은 개의치 않아도 어떻습니까? 돼요. 개의치 않아도 돼요.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올 때 그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우리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중도 확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도 확장이라는 게 절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산 장사와 집신 장수가 하루에 같이 장사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가죽 장화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상품을 내놔야 된다. 이게 흔히 하는 이제 옛날에 기든스가 이야기했던 혁신적 중도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기존의 것들과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 한편으로 보면은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뭐 인권일 수도 있고 신성장 산업일 수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벤처 투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것들 좌우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새로운 중도 확장이 일어나요. 네. 이게 이제 혁신적 중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의 모든 문제라든지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후보의 등장과 함께 그게 이제 다 바뀔 태세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그걸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를 모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우리 층의 지지자가 갈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최근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은 인물을 넣지 않고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그다음에 제3지대 후보와 정의당 후보를 넣었을 때 민주당 38, 국민의힘 38, 제3지대 후보 6%, 정의당 후보 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이번 대선이 완전히 초박빙 선거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표를 잃지 않는 것부터가 기본이 돼야죠. 저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여권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네. 정권 재창출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떨까? 각기 다른 나름대로 정권 교체의 다름 아닌 자기 구호를 만들자. 그 고만고만한 정치를 청산할 효능성이 정말 극대화되는 정치 이런 것들 보여줘서 야, 저 사람 집고 나면은 지금과 많이 다르겠는데 뭐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뭐 수원 왕갈비 통닭 선전하듯이 이제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선진 민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을 헤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새롭게 더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아직도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지금 선진국이 됐거든요. 네. 분명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가 웬만큼 자리 잡았거든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안전하거든요. 몇 가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구분하는 그렇죠.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지. 민주주의냐 선진국이냐. 예. 선진국이냐는 경제인 거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선진민주 국가의 뭐 10대 조건이라든가 이런 라이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좀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낙연 후보가 신복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슬로건이거든. 네. 슬로건에 맞는 그렇지. 구체적인 치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각 캠프에서 저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기